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대통령실은 동의를 안 한 것처럼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좀 불쾌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지금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먼저? 김 변호사님. 저는 먼저 예산과 그 국정조사를 연계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히 이게 12구 헬로윈 참사와 12구 헬로윈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로도 뭐 조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한 걸 해도 되는 상황이고, 네. 유족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나서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굳이 예산과 국조를 연계한 이유가 뭘까? 물론 현실적인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도 총선을 한 1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현안들을 예산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될 현실적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현실적 필요, 그리고 발목 잡기라고 하는 비판을 두려워해서, 또는 그게 필요해서 국정조사와 연계한 것,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 정무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 내지는 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래도 모처럼 의석수를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한다, 오히려 통쾌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예산안이 이상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도 많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고 굳이 예산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거를 쓸데없이 연결시켜가지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힘을 내려놓는 것이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 불쾌하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또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상당 부분 잊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엄청납니다. 엄청 안 좋아요, 진짜로. 엄청 안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무슨 채권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너무 어려우니까, 롯데건설 어려우니까 막 사재를 지금 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상태인데, 지금 네. 이제 여당 쪽에서 그 예산 문제를 지금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그 경제 현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예산 문제를 계속 끌고 그냥 지연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그 1차적으로 이걸 질질 끌게 되면은 야당 쪽에서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당 쪽에서도 지금 이쪽에 지금 진행이 안 되면은 그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타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현안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참사가 지금 사실 경계선을 전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진상규명이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정권 내내 발목을 잡고 결국 그 정권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가 지금 사실 양쪽 다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후폭풍도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언제 민주당이 발목 잡았냐, 맨날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들이 있고요. 호 아빠님께서 도대체 발목은 언제 잡아보는 겁니까? 오히려 야당 프리패스 아닙니까?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단기간에 어젯밤하고 오늘 사이에 지켜봐야 될 거는,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여당 그 지도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다 모아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때 어떤 얘기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대통령실이랑 조율됐다라고 하는 얘기로 의원을 설득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오늘 대통령실에서의 만찬 때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용산의 흐름을 하나 봐야 되는 게 단기간에는 보여질 게 있고요. 저는 당연히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현실적 판단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름의 나름의 합리성과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프레임 안에서 왜 그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와 예산을 연계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계가 된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예산 처리 전까지는 그 자료밖에 못 받아요. 실제로 청문회라든지 기관 보고는 예산이 처리된 이후에 시작하는 건데 45일이란 말이죠. 예산이 12월 2일 날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여의도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2월 말일까지 갈 수도 있고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내년 1월 8일이면 끝납니다. 이 국정조사 45일. 그리고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 또 국힘에서는 그냥 가만히 네, 부족하니까 계속 더 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또 정치적인 조건을 걸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중기적으로는 요걸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세월호 때 국정조사 90일 했습니다. 이때 물론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만 그 국정조사만으로 진실이 다 밝혀졌다.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특조위 만들었잖아요. 사참위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이 초반부터 빠르게 조사가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여한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3번을 조사를 했는데도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유족들이 요구한 바가,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조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행안위에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제3의 조사기구,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 법안을 통과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조를 한다든지 예산을 한다든지 조금 더 유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 과정을 국회에서 담보를 해놓고 예산에 합의할 수도 있었다. 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국조와 예산을 연결했는지, 저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더 있었는데 왜 여기서 멈췄는지,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이랑 연결시키게 되면은, 만약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키거나 하고 뭐 예산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실갱이를 벌리게 되면 예산안이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질질질질 12월 말까지 끌을 수밖에 없고, 끌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순서가 그렇게 합의를 해놨어요. 네, 내년 1월 7일이면 원래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간인데, 올해를 이제 넘기고 나서 만약에 뭐 자동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예산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7일, 1월 1일 또 놀고 이러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뭐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연장을 또 나이스하게 제대로 해줄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질질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쓸데없이 연결시켜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네요. 자,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간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이제 기간 얘기는 했고요. 대상 기간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가 지금 빠졌어요. 물론 대검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마도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김필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사실 현 상태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발하는 것이 거의 명백한 상황에서 거기까지 집어넣고 진행을 했으면 네, 아마 여당 쪽에서는 네. 아마 뭐 이게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일단 어쨌든 지금 야당 쪽에서도 합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니까 네. 그 정도를 양보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걸 양보한 대신에 다른 현재 지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꼭 굳이 그렇게 꼭 협조라고 하는 것에 그게 꼭 끌려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쨌든 뭐 국정조사라는 게 여야가 동시에 진행하는 게 그림이 제일 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즉 이게 만약에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준비가 돼서 진행했으면 야당 의원이만 참여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 쪽에서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자료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협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질 위험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판단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레정정님께서 칼은 쥐고 칼질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신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국정조사 합의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뭐 그냥 하는 저는 말이에요? 그냥, 아니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야야야
뭐 이랬던 게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중심이 돼서 원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긴 위시풀 띵킹 기자가 아닌가.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시풀이다. 자, 어제 조수진 의원이 그래도 모처럼 목소리를 좀 냈고요. 좀 이상하게 기류가 그래도 이제는 윤 대통령의 이 뭐야 집에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좀 몸부림이 조금 감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조금 나오곤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절대 아니에요? 조수진 의원이 어제 김현정 뉴스쇼 나가가지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김은혜 홍보수석을 공박을 했죠. 네.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 기사 보면은 초선 의원이 이런 훈수까지 줬어요. TBS 다루듯 해야지 MBC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면 어떡하냐. TBS처럼 말려 죽여야지. 왜 그렇게. 진짜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 예, 어제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신장식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거 저녁에 들었거든요. 와, 조경태 의원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격하면서 이거 말이 되냐 막 화를 내시던데 그게 아직은 그러면 국민의힘당의 기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경태 의원 말이 기류고 더군다나 이제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대표 출마를 당대표 위해서 출마 때문에 지금 강하게 말하는 것 굉장히 같더라고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친윤이야라고. 주호영 아니고요. 나야 나. 근데 부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산 기류는 그렇게 또 부산 일방적으로 지금 가지 완전히 않는데. 여론조사 이 동향 보면 뒤집혔거든요. 네, 뒤집혔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경태 의원이 잘못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경태 의원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뭐 다 아시겠죠. 자, 대통령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에서 큰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지만 좁쌀 정치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로봇계. 야, 저는 어제 솔직히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로봇계? 우리나라에서 로봇계가 과학 영어다? 말이 되나? 우리 지금 영화 찍나? 게다가 그 업체는 한 번도 로봇계를 가지고 뭘 해본 적도 없는 업체라는 거예요? 로봇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물리학과 출신으로서? 물리학자? 지금 언론에서 얘기 안 하고 잘 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계를 포함해서 로봇 기술의 최고로 꼽는 독보적 최고로 꼽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회사가 현대 계열사예요. 현대가 샀어요. 예, 현대가 사서 현대 계열사입니다. 네. 현대 계열사고 이 회사가 지금 로봇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회사 거는 팔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제일 최고라는 거네요. 예, 우리나라가 네. 최고라는 건데 이게 지금 거기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이 문제의 기획사,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 제가 뭐 회사 이름 말하지 회사를 않겠습니다. 말해봐요. 그래도 우리 다 아는데 괜찮아요. 예. 왜 말을 왜 못해? 몰라요. 몰라요? 여기 알아. 고스트 다이내믹스라고 하더라고요. 고스트 다이내믹스. 고스트. 고스트. 네, 고스트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믹스. 예. 왜 하필 고스트야? 이름도 이름 보스턴하고 이상하죠?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기획사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요 특허 기술, 특히 로봇계 관련 기술을 했어요. 예, 로봇계 관련 기술을 훔쳐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고 참. 제네시스를 박대하더니 이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야, 현기차랑 이제 무슨 우리나라 그래서 현대가 지금 바보됐다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삼성이 눈치 보고 있다. 사실 이게 지금 현대와 관계도 있고요. 정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처음 시작은 미국 회사를 했지만 지금은 현대가 완전히 흡수를 했거든요. 흡수를 해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뭐 공격용 로봇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그렇죠. 결국 정찰용으로 쓰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다 압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도 알잖아요. 예, 나도 알잖아요.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갖다 쓴다는 거는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 경우에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엄청난 건데 영업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나 이쪽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차이 나는 훨씬 떨어지는 회사 거를 지금 갖다 썼다는 아니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누가 봐도 그 특허 관련해 가지고 소송에서는 질 것 같아요. 그 기획사가. 고스트 다이나믹스. 우리가 보기에 질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 질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수의계획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가 11월 16일 고스트 로보틱스군요. 아, 다이내믹스 고스트 로보틱스.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수의기획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공통점은 대통령실 자체나 관계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인연 내지는 대선 때 뭐 후원한 업체들과의 이런 관계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바로 특혜 논란이다. 니네도 좀 미리 하지 그랬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리도 1,000만 원 낼 걸 그랬죠? 1,000만 원 50명 정도 냈다고 그러던데 명단 그러니까. 보면 50명 정도 네. 1,000만 원씩 냈다고 5억이네요. 예, 뭐 사실 큰 돈은 대선 아니겠어요. 치르는 데 네. 있어서는 큰 돈은 아닐 텐데. 그래도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끝까지 가시나 봐요. 예, 일단 술을 좀 드셔야 되고요, 같이.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쭉 보면서 정말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대통령실의 답변도 이거 임대차야. 올해는 8천만 원인가요? 1,800만 원. 네. 1,800,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천만 원부터니까 네, 1,800만 1,800만 원. 원. 이거 내년에 검증해서 할 거야. 답변도 꾸질꾸질해. 아니 무엇보다도 저는 무슨 로봇개가 무슨 과학경을 하냐고요. 그 로봇개가 뭐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로봇계를 이제 철저히 검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검증했을까? 이렇게 뒤집었다가 일어나는 걸 해봤을까? 그때 이재명 후보 로봇계 뒤집었다 일어난 거 보고 개학대, 옛날에 이재명 로봇계 학대. 이재명 경선 대선 후보 당시에 개학대했다고 그 난리를 쓰더니만 이번에는 어떻게 검증했는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검증 과정을 좀 철저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왜 그러세요, 진짜? 끝까지 가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궁금하잖아. 고스트 로보틱스. 네. 자, 벤츠 논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는 제네시스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 G20 회의 공식 차가 제네시스예요. 전기차 기술이 너무 우리 지금 발달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알릴 겸 해가지고 공식 차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하필이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프랑스 대통령만 이 공식 의전차를 멀리하고 벤츠를 탔는지 뭐 어쨌는지 이랬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이거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밝힌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은 순방 가가지고 뭐 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가가지고 구령만 당하고 지금 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 제목이 저기 나옵니다. 화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네시스보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더 좋아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게다가 이게 안전 때문이라 그러면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벤츠가 훨씬 안전이 좋고 제네시스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광고를? 일단 이제 그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게 마치 이제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제안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쪽 현재 언론을 보면 그건 아니고 이쪽에서 방탄이 되는 벤츠를 요구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좀 어긋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게 그 우리나라의 제네시스가 이렇게 의전 차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했다는 건 사실 자랑스러워요. 엄청난 자랑스럽고 네. 이제 회사 우리 이쪽에서 지금 계속 경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어젠가 말씀하셨다는데 근데 정작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광고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만약에 제네시스 방탄이 안 돼요? 방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다 되죠, 당연히. 예, 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하죠. 그래서 좀 사실 좀 좋게 얘기했습니다. 아쉽다. 이런 좋게 걸로. 얘기해서 아쉽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벤츠를 타는데 벤츠를 선택한 게 독일도 벤츠를 선택했다 그래요. 독일은 당연히 벤츠를 선택했겠죠. 자기 나라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어떻게 아니, 진짜 해명이야. 근데 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선택됐는데 벤츠를 선택한 한국 대통령이 벤츠를 선택한 것이 그 나라에서도 이게 특이하게 보였으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기사를 썼겠죠. 그쵸,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안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중국은 시진핑은 홍기, 그 중국 차 네. 탔어요. 자기네 나라 중국 차 차. 탔고.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 화면 나옵니다. 대통령도, 이거 네. 홍기인가요? 프레지던트, 예. 예, 홍기라는 차죠. 예, 그 타고 갔어요. 그, 하나는, 시진핑. 예, 하나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인도네시아 언론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할 것인가. 예,
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그렇게 번째. 따지면 BBC도 지금 한번 BBC는 망했잖아요. BBC는 그 항의 서한인가 뭐 정정보도 예,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망했죠. 사실. 예, 더 정정보도 창피하게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인도네시아에도 이렇게 할 건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인도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가 이제 중국보다 많아지고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인구 많기로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IT 모바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여기 계신 그 우리 교민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은 웬 난데없는 쪽팔림이냐 진짜 이런 게 하나 이해가 안 들고 돼요.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뭐냐면 기자단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기자단에서 어떤 대통령실 기자는 이번 순방에 찾아간 기자단들한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를 그쪽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방 기자단이 비행기를 비용을 n분의 1로 낸답니다. n분의 1로.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MBC 네 개 빠졌 4명 빠졌죠. 네. 한 팀이 4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빠졌죠. 네. 그러니까 n분의 1에 돈을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 안 가냐? 우리가 낼 돈이 많아졌다. 이것 때문에 그 해당 안 간 한겨레 경향이나 언론사들한테. MBC 언론사 기자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표했다. 기자들이? 예. 우리가 돈 더 냈다. 니들이 야. 전용기 안 타는 바람에. 아니 정말 황당무계한 갈라치기도 이런 식으로 머리 좋게 하는군요. 자, 그 얘기는 어쨌든 좀 격가지 얘기니까 좀 이따 다시 뭐 기회 되면 하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항에서는 윤 대통령의 벤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대통령이 모든 순방은 앞으로의 모든 순방은 기업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전기차 지금 IRA 때문에 미국에서 물 먹고 왔는데 거기에 또 물 먹었어. 일조하신 분이 지금 사실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이번에 같이 갔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근데 그 앞에서 딱 하니 벤츠를 타고 가신다는 겁니까? 누가 이 벤츠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참 이상하죠. 게다가 이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요. G80 이 제네시스 이걸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은 정치 1급이다. 김건희 여사는 3단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영부인까지 별도로 방탄되는 차를 별도로 내가 원하는 거 마련해 주세요라고 아, 말하기는 어렵지 그렇게는 않았을까?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두번 불맥입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예, 그 어쩔 수 없이 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표현이 좀 그랬나요? 네. 근데 정의선 회장이 네, 회장. 정말 최근에 되게 참 이게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게 그 비즈니스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번에 G20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네. 예, 이 양반이랑 같이 무슨 비즈니스 포럼 B20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영상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때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은 네, 악수하려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데 눈도 안 뻘쭘해졌잖아요. 마주치고 뻘쭘해져갖고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악수한 사람이 그래서 정의선이야. 정의선이 네. 악수를 했어요. 이 양반은 정말 뭐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물 먹어, 제네시스도 물 먹어, 악수는 대통령 대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본인이 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지 대통령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엔 삼성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성하고 현대가 옛날에 원래 전통의 라이벌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일부러 좀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사실은 뭐 살짝 유언비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또 다른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직접 고발했다? 와, 이거 정말 뉴스감인데요. 장경태 의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얘기 집중적으로 여쭤볼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뭐 고발했거나 말았거나 전문가들이나 조명을 좀 안다는 분들은 그 사진 정말 누가 봐도 뻔하지 않냐고 LED 쓴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집에 있는 조명을 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LED 조명을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심장병 하나의 집에 갔었다는 거냐 이런 얘기 하나 나오고요. 누가 봐도 어른어른거리는 그 사진을 딱 보면 조명 그거 2개 쓰고 반사판 쓰고 위치까지 우리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다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그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충격 실험할 때 쓰는 그런 큰 인형, 더미 인형 그런 인형을 갖다 놓고 실제 보세요. 저기 지금 어른어른거리는 거 있어요. 실제 실험을 해본 업체도 있었어요. 진짜 저게 진짜 자연 조명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사체 갖다 놓고 한 건지를. 물론 대통령실에서 야당 의원을 고발할 때는 그만큼 뭔가 근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대통령실에 혼자 안 가고 그냥 다른 기자들 다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실 대처 방법과 태도, 조명 이게 진짜 빙고 포르노가 중요한 거지 뭐 조명이 중요하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은 적절하지 않고요. 뭐가 안 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일단 두리뭉실 얘기하지 마세요. 조명 들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조명 들고 가는 거 전제 사실려면 안 돼요. 지금 고발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명을 들고 간 걸로 의혹받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고요. 좀 조명을 좀 아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본인도 잘 알죠 또. 이게 조명 기분이 3점 조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3점 조명. 사실 딱 보면 전형적인 3점 조명이에요. 키라이트 들어가고 옆에서 필라이트로 컨트라스트 죽이고 배경 한 세 가지 배경 죽이고 딱 그 피사체만 돋보이게 만들어내는. 네. 하고 조명이 엄청 밝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을 분명히 가질 만한 어느 정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야당 국회의원을 그것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믿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뭘 믿는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무검유죄. 자, 두 번째 질의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중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자, YTN 일대주주 한전 보유 중인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죠. 21% 정도 되는데요. 마사회 지금 9% 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이 YTN 지분, YTN 성장성 지금 매우 좋다고 지금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중인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 꼭 팔아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 보죠, 신 변호사님? 팔아야 될 이유 뭐 딴 게 있나요? 그 언론 공영 방송 언론 장악 네. 하기 위한 거죠. 네. 이 YTN이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YTN 이 지분 매각 결정을 어디서 했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문체부에서 뭐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기재부 공공기업 혁신 TF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공기업 혁신 TF. 처음엔 원래 안 하기로 했었어요. 안 하기로 했던 게 YTN 한전 KDN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2줄짜리인가 딱 왔어요. 뭔 소리야?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니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매각을 재검토할 것.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했어요. 근데 말이 권고지. 그 부마항쟁에서 이랑 씨의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도 좀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게 왜 검열이냐? 그게 검열입니다. 세상에. 한마디 하면 집안에 공기가 딱 달라지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딱 썩내고 앉아 표정만 바뀌어도 애들이 눈치 보잖아. 그렇게 공기가 이미 바뀐 거예요. 한마디 하면 재검토하세요 하니까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한번 말을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였다. 이 한전의 이 지분 매각 조치는. 자, 진심으로 이걸 재정 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요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게 헐값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경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 겁박했다가 다 처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끝까지 실제로 공개업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한 번 한다면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관가에 전부 다 YTN이 고정돼서 네. 쭉 나오다가 연합뉴스 TV로 싹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YTN 드디어 정신 차리나요? 네, 지난번에 촛불 집회에 40만 명 나왔다. 이런 얘기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연합뉴스 TV로 바뀐 거예요. 그 보도했다가. 맞아요. 야, 니네 MBC 꼴 날래?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지금 기류가 있어요. 이거 매각한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지금 YTN 어쨌든 매물로 나오니까 한국일보, 문화일보,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에 관심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일보는 사장까지 바꿨어요. 이 매각 전쟁에 열심히 뛰어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경이 그래도 지분은 제일 현재 많아요. 보유 지분은 제일 많죠. 네. 5%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그게 몇 주 전이거든요. 얼마나 더 지분이 더 샀을 늘었을지는 것 모르겠어요. 같기도 하고. 예. 네. 자, 근데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한 거 보면은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수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김필선 변호사님? 뭐 저기 요건은 좀 까다롭고요. 결정적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게 이건 뭐 저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가지고 뭐 주식을 산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정부의 강한 압박이나 이런 거 봐서는 정말 밀어붙이면은 뭐 사실 뭐 어쩔 방법이 수 없어요. 방법이 없을 가능성은 높죠. 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승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정진상 그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적부심을 했습니다. 6시간 정도, 2시에 시작을 해서 한 6시간 정도 했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측은, 심 변호사님? 뭐 예측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기각으로 이제, 갈까요? 예, 뭐 아니 뭐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아주 없지 않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 그 억울해서 합시다라고 해도 변호사들이 사실은 많이 말리잖아요. 별 소용없다. 네. 이게 뭐 인용되는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있어요. 그 압수수색 영장, 정진상, 김용 압수수색 영장부터 구속영장까지 영장전담 판사가 중앙지법에 4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분이 계속한단 말이에요. 마산 출신의 한 분이. 그건 뭐냐? 이분의 성향을 파악한 검찰이 이분이 당직이야. 이분이 하면 당직인 날만 nen다는 거죠. 그날만 네. 영장을 내는 거예요. 네. 이분이 당직일세. 이분한테 심사받아야 되겠어.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도 청구를 다 맨날 그날 김세용 부장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적 변수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축구에서 그 무슨 뭐 경기장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해볼만 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습니다만은 어차피 너무 억울하다고 좀 생각해서 본인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정진상 실장 변호인단 제대로 판단한 거 맞아요? 뭐 저는 사실 그 변호인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 변호인단 스타일상 아마 적극적으로 하는 쪽일 거예요. 저돌적이야. 조상호 변호사부터.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분위기 안 좋았는데 나중으로 가가지고는 분위기 바뀌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었단 말이죠. 근데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니었잖아요. 못 믿어요, 사실은. 변호사들의 이 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염돼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저기 그 변호인단의 스타일상 적극적으로 이런 할 수 있는 수단은 결과와 다, 무관하게? 예, 다 수단을 하실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하실 분들이다. 자,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이라고 계속 불리웠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이제 당직 사임했고요. 수리가 됐고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냈는데 아직까지 적부심 보고 결정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법 리스크가 너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당내의 반대파들의 이런 기류나 혹은 뭐 비판 이런 걸 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80조 당원 80조를 적용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논란이 길게 되는 게 안 부담스럽다. 좋으니까. 네. 안 좋으니까. 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35년 동안 지켜봤지만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측근 구속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데 무슨 입장을 왜 밝히냐. 입장 무슨 밝혔잖아. 정치적 동지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입장이지. 네, 네. 무슨 해명을 더 하라는 거냐. 정성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낙연계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단체로 원래는 미국으로 방문하려고 했다가 전부 다 지금 부인한 상황이 됐고요. 서른 의원 그래도 나는 가겠다. 연말연초에 이 대표 만나러 갑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게다가 이낙연 싱크탱크 28일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3월 달 정도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어쨌든 개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지금 뭐 그쪽에서는 이제 이후에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낙마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매우 적절하지 않죠. 사실 지금 이제 단결해서 싸워야 되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이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네. 노영면 전 실장에 대해서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지금 상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보기에도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낙연계 의원들도 부담을 느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웅래 의원 그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와 지금 노영민,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누구죠? 뭐 김태년, 뭐 송영길, 오영훈, 뭐 노영민 싹 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뭐 소위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당내에서 계파 싸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정당의 속성상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명분 있게 싸움을 하고 얼마나 실력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명분이 충분히 가지고 지금 친 이낙연 쪽이 또는 비이재명 쪽이 그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지금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 당내 싸움으로 끝날 것인가. 여의도에서 많은 또 환쟁이들 있잖아요. 여의도 네, 환쟁이들, 네. 그림 그리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김한길 이분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최근에 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김한길. 네, 김한길. 그 김한길 님이. 예, 예, 네. 그 김한길 님이 이렇게 여기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영민 뭐 등 해서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압수수색까지 구체적으로 강제 수사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실제로 무리수라서 오히려 친명과 비명 쪽을 단합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자 새로운 그림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냐, 이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 노림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즉자적인 반발이나 즉자적인 타이밍 찾기가 아니라 큰 그림, 그 어떤 그림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친명이건 비명이건 간에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또 갑자기 창당, 신당, 분당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 아까 말한 김한길 님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 인사들과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내지는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또 뭐 뭉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썩 저는 가능성이 많은 얘기라고는 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되새겨봐야 될 타임이다 생각하고요.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지금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곽상도 전 의원 이 재판에서 김만배 측하고 남욱 변호사 측하고 엄청나게 지금 불이 붙었어요. 김만배 측에서는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진술이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 변호사는 자신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남 변호사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강경해졌느냐라고 말했더니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는 겁이 많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당당히 내 할 말 하겠다. 네가 내 대신 징역 살아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눈치 봐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겠죠. 그러면 오늘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이거는 오히려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위증죄 고소를 하겠다는 해라 거기다 위증죄 이제 고소하라고. 하라고 네. 이제 했던 게 사실 어제 기사에 많이 났거든요. 네. 지금 위증죄를 고소하면 이제 검찰이 그렇구나 남욱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제 그 위증죄 고소를 받아가지고 남욱을 위증죄로 기소할 리가 없죠. 그렇죠. 무고죄로. 예, 무고죄 뒤집어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고죄 뒤집어 쓰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정재택 씨가 무고죄 그 최은순 위증한다라고 했더니 정재택 씨가 그때 위증죄로 오히려 네. 처벌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사실 뒤에 지금 어쨌든 자기가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이분 정치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 아무것도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이분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왜 이분이 이런 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영화님께서 김필성 변호사님 대공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스민 킴님께서 노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친한 동생이라면서요. 맞아. 저한테 막 뭐라 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저한테도 거짓말한 겁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친했는데 나한테 국물도 없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자꾸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고 상황 따라서 시기 따라서 그래서 자꾸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건 뭐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을 감소시킨다, 믿지 않는다, 탄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법조에 있는 판사님들은 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양심 고백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믿는다. 이 얘기 좀 드립니다. 제일 변수는 이거죠. 남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지금 바뀐 진술의 모든 원인은 김만배다라는 거예요. 나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나는 모른다. 김만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만배 씨가 나왔어요. 출소를 했어요. 김만배 씨는 모든 것은 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을 하겠다. 다만 개인적인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 보이는 스탠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만배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말이 다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명분을 만들고 있는 남욱 변호사 전문 진술 증거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김만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뭐 어제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기존에 그 천화동인 지분 전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지나치게 김만배의 진술 하나에 이 재판이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김만배가 어떻게 증언을 하든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김만배 씨가 끝까지 자기 진술을 1년 전부터 쭉 해왔던 진술을 계속 유지할 거냐.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여러모로. 그래서 그 김만배의 입이 현재는 중요하지만 김만배의 입에 재판에 명운을 거는 방식으로 언론 기사가 나간다는 이러면서 물증이 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이제 이 대장동 대장동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은 방송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오늘 이슈 삼합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